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나오는 기업들 실적을 보면 실적도 참 좋고 코스피 지수들 괜찮은데 왜 내 주식은 이렇게 안 오르나 이렇게 느끼시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계시죠.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5월에는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고민 저런 불안감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래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식 투자를 마음 편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해외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들을 한정판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신발들을 사서 고가에 되파는 일들도 있는데요. 과거에 그런 운동화들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었던 나라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사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었던 신발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예,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아침부터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은 약 한 0.4% 정도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다소 안정적이긴 합니다. 0.3%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을 연결해서 증시 상황 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공매도가 처음 이제 오랜만에 시작되는 날이라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상황이 어때요? 네, 그래도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어서 무난하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대형주 매도가 2천억 정도 출회가 되고 있는데 연기금, 개인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그래도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일단 대체로 경제재개 수혜주들이 신세계, 롯데, 칠성, 호텔신라 4% 정도 상승하면서 수익률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음흠.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십자홀딩스가 코로나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mRNA 백신으로 잘 알려진 모더나가 한국 지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생산기술 보유한 ST팜 7% 정도 급등 중입니다. 예. 그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 LPG 운반선 수주 소식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효성 TNC의 경우 경제 재개로 스판덱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주식들은 많이 오르네요, 또. 네,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실적 호조에 따라서 상당히 견조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중에 다른 나라에서 더 관심 갖는 경제 지표가 하나 있죠. 수출 실적. 그 4월 수출 실적이 그래서 지난 주말에 발표됐는데 꽤 잘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YOY 증가율,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41%를 기록해서 10년 내 최대폭을 기록을 했고요. 예. 사실 작년 4월이 코로나 여파가 가장 극심했던 때라서 그때랑 비교해서 41% 늘었다는 게 그리 자랑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음흠. 일단 물량도 늘고 있지만 단가가 올라가면서 예. 수출의 금액 자체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많이 수출했다는 뜻이군요. 예, 맞습니다. 음. 특히 오늘 아침에도 뭐 일간지를 보니까 부산항이 마비됐다. 6단 컨테이너까지 등장했다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예. 6단 컨테이너는 뭐예요?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 컨테이너를 이제 그 수출을 위해서 쌓을 때 예. 한 개, 두 개, 세 개, 3층 정도까지 쌓는 게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올해는 이 수출 물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거의 6층까지 쌓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 상품력의 90%가 사실 비행기가 아니라 화물선을 통해서 수출이 됩니다. 예. 이 컨테이너 한 척당 보통 한 2,500개에서 많게는 4,0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싣고 운항을 하는데 음. 최근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운임도 비싸고 그리고 운항을 할 수 있는 배 자체가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예. 정상적으로 적재 가능한 이상으로 컨테이너를 아, 쌓아서 운항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높이 쌓아서. 그렇죠. 근데 아, 인제 빨리 가야 되니까 이게 과속 과적을 하다 보니까 예. 운항을 하다가 바다에 컨테이너가 떨어져서 유실되는 사례들도 굉장히 빈번하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작년에는 3천 개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가 바다에 빠져서 유실됐었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올해는 벌써 1천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졌고 이게 빠진 숫자가 7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 수에즈운하 마비 사고도 사실상 대란으로 인한 과적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예. 이 배가 평상시보다 많은 컨테이너를 싣게 되면 무거워지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게 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 무리 없이 통과했었던 강바닥을 배가 쓸게 되면서 좌초하게 됐다. 그런 과적 분석도 때문이다.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한 3천 개 정도 컨테이너는 바다에 빠지는군요. 이게 하루에 거의 뭐 한 10개 꼴이네요. 그쵸. 근데 지금 한 야,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1,000개 네. 이상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무리를 하고 컨테이너들이 있다. 그쵸. 뭐 음, 잃어버리는 상태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요즘은 그동안 주가가 꽤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을 거고 혹시 너무 좀 과열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가장 주가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은데 뭘 예, 좀 들여다보면 맞습니다. 그 판단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사실 이렇게 경제 지표도 좋은데 외국인들은 2천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 미국 중앙은행은 작년 코로나 발발 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매월 국채를 8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채권인 MBS를 400억 달러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13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예, 근데 최근에 미국이 백신도 빨리 맞고 경기 회복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돈 푸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주말에 그런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한 5원 정도 오르면서 이제 장 초반 대비는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따라서 이 미국 쪽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조기에 걷어들이는 것이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네. 그런 관련된 발언이 계속 있는지 요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미국이 경기가 좋아진 게 좋다는 소식이 들리는 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참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또 저렇게 생각하면 나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과 함께 우리 증시 상황도 살펴봤고요. 또 최근에 수출 실적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일 들어도 매일 걱정이시죠? 예, 그래서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요즘에는 동학개미들의 지도교사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경제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한 10년쯤 전에 제가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거의 시작할 무렵에 3, 4년 동안 매일 아침 나와서 경제 뉴스 해설해 주셨던 분이죠. 3프로TV의 김프로 김동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좀 쑥스럽네요. 네. 네? 어색하죠. 매일 왔던 예.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2%입니다 한 다음에 김프로입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주식 시장은 요즘 뭐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다들 고민을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왜 내 주식만 이렇게 안 오르느냐 하는 개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프로도 맨날 그래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 29년 차 이렇게 됐는데 따라다니면 꼭 그래요. 예, 따라다니면. 그러니까 뭐가 된다라고 그래서 뒤늦게 계속 쫓아가고 따라다니는 뒤늦게 거죠. 쫓아가고. 예를 들면 우리 주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올해 초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대체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있으실 거예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1월 초에 하루에 뭐 4조 몇천억씩 이렇게 살 때 보면 네. 대부분 삼성전자 현대차였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 그렇게 편중돼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려고 주식 계좌 튼 분들도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9만 전자 때 사시면서 11만 전자를 원했는데 8만 전자가 돼 있으니까 네. 주식은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는데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다 그렇게 된 거고 현대자동차도 30만 원 갈 줄 알고 샀는데 지금 20만 원이 무너지니 하다가 오늘 좀 많이 오르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안 하신 거죠. 예를 들면 그 포트폴리오를 최소한 4대 종목, 5 종목을 갖고 계셨다면 안 가는 종목도 물론 있지만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왔어야 되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 예, 근데 예.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중이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글쎄 이게 그 삼성전자, 현대차로 해서 5% 10%를 수익을 내고자 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의 어떤 미래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맞는 거. 대표 기업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주가가 안 오르니까 걱정이신 건데 일단 그래서 오르는 주식 쫓아가는 건 위험하고 네. 또 하나는 그래서 좀 한 1,000만 원쯤 투자해야 되겠다 싶더라도 일단은 한 5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만 넣고 또 한 달 기다려보고 네. 그렇게 해야 좀 내려가면 또 싸게 살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그렇죠. 또 할 수 있을 테니까 뒤따라가면서 너무 많은 돈 한꺼번에 투자하면 좀 고생스럽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가 재미없다고 예. 이걸 팔아가지고 또 현재 재미있는 주식을 사거나 현재 굉장히 재미있는 코인을 사시면 그것도 뒤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지금 하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실적이나 재무제표와 내가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시장 좀 들여다보면 그 주가 내릴 때 손해 많이 보거나 돈 많이 잃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오를까 내릴까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때에 돈 더 많이 잃더라고요. 이러시는 분들은. 마침 오늘부터 또 공매도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매도가 뭐 1년 2, 3개월 정도 서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오래 세워둔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마도 또 이 정부에서도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코스피, 코스닥의 지표에 들어가는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만 일단 개방을 해놓은 건데 코스피에서 200개, 그렇죠. 코스닥에서 150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대형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 할 거 없이 공매도로 인해서 주식이 빠져서 피해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공매도를 잘못 치셔가지고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생길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사실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은 주식을 빌려다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보다 2-3배 이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릴 주식 찾는 게 더 어렵다? 네. 내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른바 내렸을 때 익절을 하는 게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뭐 공매도를 쳐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ETF로 인버스를 사본 적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 주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근데 팔려고 보니까 금지 오격 같은 너무 좋은 종목들만 포트폴리오가 돼 있어서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한번 인버스를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인버스로 먹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다시는 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종목에 대한 그 공매도는 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지수보다 훨씬 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했던 대로 한 10% 빠지면 그거를 딱 잘라서 10% 수익이 나면 좋은데 그 밑에가 하방이 그냥 완전히 열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갖고 가다 보면 정말로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사시면 한 종목을 1,000만 원 사시면 맥시멈 이르시면 1,000만 원이시죠. 그렇죠. 근데 공매도 1,000만 원 쓰시면 그게 1,000만 원이나 5천만 원 1억도 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올라버리면 상한가로 하면서 거래가 안 되면 그것도 그렇고 안 자르고 계속 가버리면 그 종목이 5배, 10배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손실을 한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재개가 됐지만 좀 조심조심 하셔야 될 그런 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보려고 하는 건 조금은 좀 기다려보자. 그래요.
요즘 같이 장이 모호할 때는 그냥 안 하면 어떠냐 주식 음. 투자를 네. 하던 거라도 그냥 다 비워놓고 오르는 건 그냥 내목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싹 비워놓고 기다리자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나름 현명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지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럴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에 사계절이 있듯이 지금이 주식 할 땐가 아닐 땐가 예. 이런 생각을 하시면 주식을 다 비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만약에 비웠는데 반대로 주가가 계속 올라버리면 그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손실 안 봤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굉장한 기회의 손실이죠. 그거를 손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즉 근데 나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돈을 보존하는 게 실제로 보존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나의 화폐 가치는 그거에 상응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안 봤다고 해서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이면 모를까? 예. 1년, 2년 계속되면 상대편에 있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내 그 현금을 녹이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 올라서 생기는 그런 느낌, 상황하고도 비슷하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all or nothing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보면 오케이 배분 비율 제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그냥 평생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동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거시경제 환경이 좀 바뀐다고 정말 좋은 동업 파트너와의 계약 관계를 내가 가서 그만합시다 이런 용기를 잘 안 내시잖아요. 네, 예. 근데 주식은 거래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동업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동업 관계를 청산하거나 그러는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죠. 다만 그 편의성을 100분 활용해서 그 비율을 조정하고 더 좋은 동업자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줄이고 청산하고 이런 건 좋지만 주식 자체를 완전히 비워버린다. 이거는 주식을 신용으로 얻어가지고 사는 것만큼 어려운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인데 네. 내리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만큼 오르면 이건 어떡할 거냐라는 것도 리스크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심리적으로 그래요. 사놓고서 한 20% 빠지면 버틸 수 있는데 네. 안 다 샀는데 비워놓고 한 20% 오르잖아요. 못 사죠. 매우 버티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참 좋은데 마음 편하게 그러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건가 봅니다. 정말. 그래서 저 연말에 제가 좋아하는 김한진 박사님하고 윤지호 센터장하고 윤지호 센터는 여기 정기적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저자 합산 나이가 170세입니다. 예.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투자는 해야 된다. 시대적으로. 왜? 금리가 없잖아요. 계속 무위험 자산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뭔가 안 하면 상대적으로 오르는 자산 가격을 우리가 못 쫓아가면 요즘 그 유행하는 용어로 벼락거지 될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그 유동성 확장기에 좋은 투자를 했던 분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쌓아둔 사람들과의 자산의 격차가 5배, 10배씩 나고 있잖아요. 네. 그 앞으로 그런 추세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이겠구나 싶은 것이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부동산에 자기 자산을 부어놔야 되고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때로는 요즘 뭐 흔히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도 이거 난 그런 거 몰라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거든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자산은 최소한 같이 관심은 갖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다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요즘 주린이라고 부르는 이게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고 상담 많이 이제 청하시고 조언도 하실 텐데 어떻게 좀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질문은 막연한데 뭐라고 일단 하시라고 그럽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비율의 문제지. 우리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집이 있든 없든 간에
네. 또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가계 자산, 특히 금융 자산의 아주 극히 일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라가 잘된 나라들 보면 주식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게 왜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 불로소득으로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가 동업이라고 했잖아요. 자본을 내는 거거든요. 자본을 받은 사람은 부채를 일으킨 사람하고 전혀 다른 투자를 합니다. 상환의 의무가 없는 자본금을 투자받으면 네. 그 회사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그 돈을 쓸 수가 있는데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회사채라든지 부채를 혹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자들은 그 상환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업,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 나라와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발전하죠, 이 나라가. 네.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걸 주식 투자라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 경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중요한 기능이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 개인들도 부유하게 하지만 그 국가가 부유한 국가를 지향하게끔 만들죠. 근데 국가도 부유해주면 좋지만 일단은 내가 부유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를 위해서 내 돈을 불사를 수는 없으니까 저도 투자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를 네. 처음에 보통 하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게 실수예요,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하라고 해서 뭐 준비 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준비한 이후에 무조건 하시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누가 옆에 자리에서 해서 뭐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일단 해놓고 시작하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거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는 대부분 올인하게 돼 있죠. 한 종목에. 그렇죠. 200만 원짜리 가지고 10종목 사면 좀 사람이 좀 없어 보이고 실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 어렵죠. 산다고요.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이 나요. 포트폴리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이 400만 원이 된다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되면 흐뭇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신용대출 받아서 살 이거 2억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리스크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반대로 쪽박이 나서 반토막이 나면 주식은 역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나 봐. 그리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린단 말이죠. 나쁜 버릇 든다.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체험해 가면서 시드머니를 규모 있게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면서 돈도 모아야 되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의 적응력을 길러야 되겠죠. 동시에. 근데 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은 2, 3년. 그런데 주식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안 하면 영원히 주식에 투자를 못할 것 같고 이 주식을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사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조언을 드리는 게 세상에 별처럼 많은 주식이 있고 우리에게 별처럼 많은 주식을 살 기회가 올 거니까 초조해하지 말자. 너무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게 이 저자 3명의 공통적인 제가 한 30년 가까이 주식 투자했잖아요. 지금 안 사면 못 사서 영원히 손해보는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이 주식에 얼마, 이 주식에 얼마 이렇게 나눠서 최소한 2-3 종목을 포트폴리오 할 수 있을 만한 종잣돈 그거는 만들고 나서 시작하자. 내 돈이 200만 원 있다고 200만 원어치 한 주식 사거나 그러지 말고. 저는 거꾸로 그 시드머니를 정하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금융자산의 크기를 정하시고 그거의 10분의 1까지는 무조건 시드머니로 모으자. 예를 들면 1억을 모으고 싶으시면 내가 40대 중반까지 1억 모으고 싶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모으시고. 그거는 주식 투자로 모으는 게 아니라? 안 쓰고 안 잊고 우리의 노동소득을 절약하고 그래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드머니도 투자로?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날리면 영원히 시드머니를 못 모으게 되고 그러면 영원히 투자를 못하게 될 테니까 투자에 입장하기 전에 모으는 돈은 우리의 노동소득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아야 그게 견고한 시드머니가 되는데 그 규모도 사이즈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거에 최소 10분의 1까지는 모으셔야. 뭔가 꽤 스스로를 긴장하게 만들 만큼의 그런 규모의 돈은 가지고 시작해야 그렇습니다. 신경도 쓰이고 그런다는 거군요.
요즘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워낙 콘텐츠들이 많아요. 네.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려주는 뭐 이런저런 뭐 넘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손에 잡히는 경제 들으세요 뭐 이러고 말지만 예. 각자 다 내 거 들으라고 하고 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정보를. 확언을 하는 정보는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면 사라, 팔아라, 이거 해라. 예. 이렇게 워딩이 되어 있는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 라디오, TV 모두요.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런저런 대안에 대해서 여지를 두는 컨텐츠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손경제도 그중에 하나고 저희가 하는 3프로TV도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밋밋하거든요. 재미는 없죠. 재미는 지루하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이 영어가 재밌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나요? 그래서 입에 쓴 약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 하듯이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컨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최대한 여러분 많이 듣고 보게 하려고 저나 이프로나 정프로가 가끔 가다가 좀 실없는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질은 여러분 이거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면 꼭 됩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 독약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피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 가능하면 찾아보자. 네. 3프로TV의 김동환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를 찾아가서 재미있게 들어보는 시간,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발 산업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다고. 네, 신발입니다. 신발은 요즘엔 정말 저도 좀 식구가 좀 되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셋이니까. 그렇죠.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네. 뭐 이렇게 신발이 많은지. 맞습니다. 신발장에 신발이 하나, 그 현관 앞에 신발이 가득이죠. 신발장이 작지가 않은데 네. 가득 차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낡은 신발 안 신는 신발 못 버려서 그렇긴 한데 네네. 예전에는 신발장 없는 집도 꽤 있었잖아요. 거기 그냥 그렇습니다. 대돌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예, 신발은 이제 다 커서 발이 커져서 이제 바꾸거나 집에, 구멍이 나서 집에 이제 식구가 내시면 신발도 4개. 네. 저기 아버님 거나 어머님 거는 한 켤레씩 더 있으셨죠. 하나 더. 예, 어디 가실 때 결혼식용이라든지 이렇게 네. 쓰시는. 예. 어쩌다 그렇게 신발들이 많아졌나 모르겠어요. 그만큼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발 산업도 뭐 계속 커지겠습니다. 예, 인구가 신발 늘어나지 산업이 않더라도. 예, 신발 산업은 사실 신발이란 거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네. 일정 수준의 수요는 계속 확보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급화되는 경향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최근에 여러 프로에서 다뤄졌지만 이제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예. 최근 또 새삼스럽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가 또 신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나이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신발 회사. 네. 여기에 사장이 아들이 나이키 신 운동화로 무슨 재테크를 하다가 들킨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앤 하버트라는 이제 분이 대표이사였는데요. 네. 25년 이상 나이키에서 근무한 정말 이제 나이키의 뼈를 묻은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지난 2월달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의 아들이 이제 신발을 샀다가 파는 흔히 말하는 이제 리셀러로 하면서 돈을 번 것이 문제가 됐어요. 예. 아버지 명의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신발을 샀다. 이제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이겠죠. 주로 이제 한정판 신발이다 보니까 이거를 되팔아 가지고 짧은 기간에 한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이제 올리는 게 알려진 거죠. 한정판 신발을 아들한테 줬습니까, 그럼? 아버지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신발이 발매된다는 이야기도 한 적도 없고 아하. 내가 그거를 뭐 어떻게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예, 예. 했는데 주변에서는 봤을 때 뭔가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구매 편의를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제공받은 거 아니냐. 아빠 찬스. 예, 그렇죠. 아빠 찬스를 쓴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아버지는 계속 의혹을 이제 부인하다가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네. 책임을 지고 일단은 사표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운동화 회사 사장님이 아들한테 운동화 한 켤레 줬기로서니 그게 뭐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워낙... 그게 이제 투자 자산이 돼버렸으니까 네. 자산을 이제 시초가로 이제 누군가한테 저렴하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니까 네. 이제 만약에 진짜 사실이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키라는 운동화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만든 적이 있었죠. 네, 지금도 여러 다른 나라에서 만듭니다만. 그렇죠. 1980년대부터 한 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0, 80년대까지는 이제 세계적인 신발 산업의 강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중반쯤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신발 생산 국가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신발 산업은 이제 부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네. 부산은 세계 신발 산업의 메카였어요.
아,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네. 신발로 먹고 사는, 물론 이제 다른 산업도 있지만 네. 신발 산업이 매우 크게 자리를 잡았던 곳이 이제 부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발도 만들었어는 이해가 되는데 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중에서도 부산에서 네. 전 세계 운동화 대부분 잘 만들어, 많이 만들어. 네. 네. 이렇게 된 거는 무슨 사연과 이유가 사연과 있습니까? 이유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신발 산업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신발이라는 것들을 집신 네. 꼬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신발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음, 당시 신발 산업은 주로 이제 일본 업체와 이제 합작을 하는 형태로 이제 서울, 평양, 예. 부산 이제 주로 대도시 주변에 이제 공급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시작되니까 전국의 대부분 신발 공장이 문을 닫았고 음흠. 부산의 신발 공장은 계속 가동을 할 수 있었는데 네. 특히나 이제 기존의 신발 수요 플러스 군화, 유엔군, 뭐 각종 이제 신발의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제 뭐 국제화학, 태화고무, 삼화고무, 동양고무, 보생고무 등 주로 1세대 신발 기업들이 창업하거나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게 이제 부산이었어요. 부산밖에는 안 남았었죠. 6.25 때 한참 그렇습니다. 밀릴 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신발도 거기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신발을 만들 재료는 또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네. 당연히 그 당시 이제 수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부산이었으니까 부산에 뭐든지 갖다 놓으면 하는 것이 유리했던 거지요. 예. 그래서 당시 국제화학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이미 생산 라인이 100개가 넘는 라인을 가동할 정도로 대한민국 최대 이제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범표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고무신. 범표 고무신이었어요? 예. 운동화도 아니고? 예. 그래서 삼화고무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대형 업체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5개 회사가 당시 이제 신발 5대 메이저 이렇게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주로 고무신이었겠군요, 이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신발 산업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고무신 이외에 다른 신발로도 점점 이제 확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먼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나와서 나도 이제 창업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은 잘 살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국내 최대의 항구 도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당시에는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왔다가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노동력이 풍부했군요. 네, 노동력이 풍부했습니다. 임금은 당연히 낮았고요. 근데 신발이라는 것들은 지금도 사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대부분 만들어져요. 예. 자동화가 뭐 일부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부산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1962년부터 이제 신발 수출도 이제 시작을 네. 했었습니다. 수출이 꽤 62년이면 우리가 막 수출이라는 걸 시작하던 시기인데 예. 처음부터도 우리나라 신발이 꽤 괜찮았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신은 수출할 수가 없었겠죠. 예. 대신 이제 미 8군에 대한 군환 아픔 그리고 이제 월남전 특수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예. 이제 수출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기술도 늘었고 생산성도 향상이 되니까 이제 당시 세계적인 신발 수출 국가인 이제 일본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일본도 그때는 신발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1960년대. 네, 일본이 이제 그 노동력 그리고 양호한 그 생산 시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예. 가격으로 이제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신발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했던 게 네. 1970년대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꽤 경쟁력이 있었고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해외 브랜드들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즉 예. OEM 방식으로 우리나라한테 많은 물량을 이제 몰아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상표 붙여서 네.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그렇습니다. 판다. 예. 얼마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 보면은 7천만 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천만 켤레를 이제 만들었던데, 1년에. 네, 1980년이 되니까 2억 9,800만 족, 즉 3억 켤레 정도를 만든 거죠. 1년에. 예, 1년에요. 우리가 신고 정말 남을 만큼 예. 수출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은 이제 부산에 집중됐는데 신발 수출 기업의 100%가 이제 부산과 인접한 경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1972년에 지금은 많이 이제 낡은 지역으로 기억되는 사상공단에 들어선 이제 국제화학 신발 공장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국제화학. 예. 나중에 국제 상사로 넘어갔고. 프로스펙스. 예, 맞습니다. 그게 세계 최대의 신발 공장이었어요. 그게? 예, 사상공단에 들어선 이제 그 라인이 생산 라인이 세계 최대 규모였고요. 1980년대에 이르니까 이 공장 한 곳에만 한 15,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이제 일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1990년대쯤 이르니까 전체 생산량은 이제 5억 켤레가 넘었고요. 수출량은 한 75%, 그러니까 네. 한 3억 8천만 켤레 정도를 이제 수출을 하게 됐죠. 5억 켤레를 우리나라에서 네. 생산했고 예. 3억 한 4억 켤레를 해외 수출했으면
뭐 세계 인구 한 40억 정도 생각을 해보면 전체 인구의 한 10%는 한국산 신발 신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매년. 예. 뭐 1년 더 신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990년이면 정말 얼마 안 됐네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30년 전이죠. 예. 그래서 80년대 후반까지가 정말 부산 신발 산업의 최전성기였어요. 근데 1980년대 후반 들어서 급속하게 이제 위기를 맞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987년 민주화 항쟁에 이은 이제 본격적인 노동쟁의가 이제 불거지면서 네. 일단 생산 라인이 이제 자꾸 멈추게 되고요. 파업하니까. 예. 그다음에 임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가장 큰 경쟁력이었던 저임의 이제 장점이 사라지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91년까지만 해도 이제 연간 수출액 40억 달러로서 당시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불과 1년 후인 1992년에 산업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될 만큼 이제 급속도로 위축이 됐습니다. 산업 합리화 업종이라는 건 이 산업 좀 살려보든 어떻게든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거죠. 만들어야 되겠다. 살릴 건 큰일이다. 살리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일단은 이 신발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신발 공장, 신발 파는 곳에 가보시면 접착제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근무 조건이 옛날에는 매우 열악했어요. 악취, 먼지, 그리고 각종 화학약품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피 대상이 됐고, 그리고 이제 1987년 이후에 서비스 산업이나 다른 분야 임금이 많이 오르니까 일할 근로자 못 찾는군요. 예, 근로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뭐 기술력도 다른 국가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결국 업체들은 이제 중국 또는 동남아 지역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산업이 대개는 이런 절차를와 순서를 밟습니다만 신발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위기가 닥쳐왔고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던 시기가 있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계 비용에 딱 도달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메꿀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90년대 초까지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신발 산업이 이제 최전성기를 구가하다가 바로 이제 급전직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추이를 봐도 서울 아파트가 제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시기가 그때더군요. 맞습니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신발 수도 늘어나고 막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인건비도 이제 늘어났던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신발 안 만듭니까? 지금은 이제 특수화 또는 이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발 위주로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과거의 영광은 이제 사라진 상태고요. 생산 규모도 이제 매우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신발 수출국에서 신발 수입국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전환이 됐고 지금 운동화 등을 사서 보시면 이제 메이드 인 캄보디아, 뭐 라오스, 인도네시아, 온갖 동남아 국가들이 다 나오죠. 저희 청취자 중에도 최은숙 씨가 저에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분은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후반에 부산 신발 공장 와 진짜 엄청나고 바이오도 자주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줄도산했어요. 맞습니다. 이 부산의 산업들이 한꺼번에 쫙 성장을 하다가 한꺼번에 좀 몰락을 하면서 사실 도시에 대해서 되게 큰 타격을 줬어요. 그랬겠어요. 예, 부산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그러면 이제 신발 산업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합판 산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몰락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야, 지금도 그래서 산업이 아직 안 갖춰져서. 그래서 부산의 신발 산업을 이제 부활시키고자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 협회 이런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 수출 규모는 이제 4억 달러 정도. 대신 수입 규모는 25억 달러. 꽤 늘었군요. 예.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팟캐스트나 다시 듣기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